1984년 영국 셰필드. 도시의 관계자들은 분주 회의를 하고 있고 도시의 현황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그때 건물 전체에 경보 알림을 입대고 이 알람은 곧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집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건물 안으로, 미처 건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차 밑으로라도 숨어 들어갑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화면에는 거미 한 마리가 나옵니다. 촘촘하고 정교한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거대한 현대 문명은 사실 단 한 줄만 끊어져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위태로운 거미집일 뿐이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1984년작 스레즈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세 단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폭풍 전야의 불안입니다. 영국 셰필드에 사는 젊은 연인 루스 그리고 지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주변에서 꽤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커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이 결혼이 탐탁지 않아 낙태도 권유하게 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이 둘의 사랑 이야기로 이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거실 뒤편으로는 미소 간의 중동 갈등과 핵전쟁 위기가 라디오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주인공들의 일상적 낙관주의와 냉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짜 터질지도 모른다는 관객의 예감이 충돌하며 화면에는 터질 듯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차오르게 됩니다. 불안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정보 관계자들은 전쟁 물자 및 생존 물자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러시아의 이란 전진 핵 기지의 최후 통첩은 알렸지만 러시아는 무시로 일관하며 물밑에서 거대한 사건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음이 알려집니다. 마침내 민방위 사이렌이 울립니다. 두 번째 파트, 무정부 상태의 절망입니다. 핵탄두가 떨어지는 순간 영화는 루스와 지미의 사적인 서사를 잔인하게 찢어 밝힙니다. 주인공들의 두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존의 방식을 모색하게 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두 가지 상태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숨이라도 쉬는가, 죽었는가. 지미는 루스를 찾으러 가다 허무하게 실종되고 영화는 그의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드라마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리고는 지옥이 된 영국 전역의 현장 푸티지를 그대로 나열하는 다큐멘터리로 돌변하게 돼요. 시커멓게 불탄 시체들, 방사능 낙진에 피폭되어 구토하는 인간들, 빵 한 조각을 위해 이웃을 죽이는 약탈의 현장. 화면 중간중간에는 아무런 소리 없이 건조한 텍스트 카드가 툭툭 떨어집니다. 장황한 비명보다 성의 없이 객관적 진실들만 담은 이 문자들이 더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카메라는 쉴 틈 없는 클로즈업으로 좁은 대피소 안에 미쳐가는 인간들을 적나라하게 비추게 됩니다. 제발 꾸미길 바라는 루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듯 화면에는 거친 노이즈와 블러가 가득해요. 결국 루스는 자신의 부모까지 모두 잃게 되었고 혼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우울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복구는 없습니다. 핵구름이 구름을 가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핵겨울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임신을 했던 루스는 헛간에서 홀로 제인을 낳았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교육과 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강당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과거 모든 게 정상이었던 시절 녹화된 교육 비디오를 한참이나 멍하게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배움의 호기심이 아닌 지독한 우울과 권태만이 가득합니다. 그 뒤에서 이 모습을 참관하는 노파는 어째나 이 비디오를 많이 봤던지 무의식적으로 나레이션을 유령처럼 혼자 웅얼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후 태어난 아이들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발음 체계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비를 바비라고 부르며 인류는 단 한 세대 만에 원시 상태로 강제 리부트 당합니다. 루스는 조기 노화로 인해 눈이 먼 채 씁쓸하게 숨을 거두게 되고, 딸 제이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한 채 어머니의 유품과 유효한 물자를 챙겨 장소를 뜨게 돼요. 결국 청소년이 된 제이는 생존을 위해 남자들과 함께 떠돌다 강간을 당하게 되고, 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시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피 묻은 시트에 쌓인 아이를 건네자 아이를 바라본 제인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끔찍한 기형아였습니다. 스레즈
실나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화 시작 화면은 마치 녹터널 애니멀스의 오프닝 시퀀스가 문득 떠오르는 비주얼이 생각나며 징그러운 거미가 거미줄을 뽑으며 집을 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끈끈한 실을 뽑아내며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직접 구축하며 사냥과 비축, 번영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결국 거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내요. 하지만 그런 거미집에 한 꼬집의 가위질이 들어가는 순간 이 생명체의 삶은 붕괴됩니다. 현대 문명은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아주 쉽게 우유를 사 먹지만 그 우유 한 팩이 내 손에 오기까지는 물류 유통망, 축산업, 도로망 등이 거미줄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한 줄만 끊어져도 전체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거미줄로서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지자 정수장이 멈춰 깨끗한 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물과 석유가 끊어지자 농기계를 돌릴 수 없어 농업이 마비되고 식량 생산이 제로가 됩니다. 식량이 끊어지자 치안과 도덕이 붕괴하며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는 약탈이 시작됩니다. 의료가 끊어지자 가벼운 상처나 수인성 전염병만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하나의 산업이 멈추자 옆에 있던 다른 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결국 인간은 인간답게 유지해주던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거미줄 전체가 순식간에 찢겨나가는 과정을 내내 비추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차갑습니다. 메시지도 차갑고 연출도 차갑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차갑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핵전쟁은 파멸적이다. 오직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내 죽음의 이미지와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특히 후반의 두 막은 극도로 암울하고 우울합니다. 이것은 전쟁 푸티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급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식들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국영방송국에서 이 영화 제작이 뛰어든 만큼 영화의 톤 자체가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이에요. 인위적인 트래킹샷, 정교하게 계산된 조명, 감정을 유도하는 카메라 워킹이 완전히 거세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터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종군 기자의 카메라처럼 다급하게 흔들리며 인물들을 쫓아다닐 뿐입니다. 35mm 상업 영화 필름의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 대신 16mm 필름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입자감은 지독한 현장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보정되지 않은 듯한 셰필드 지역의 회색빛 공기는 1980년대 실제 다큐멘터리 푸티지를 보는 듯한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스레즈, 이 영화에서 보이는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극 영화에서 배우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소외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며 몰입을 깨는 치명적 실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레즈에서는 피폭되어 머리가 빠진 시민들, 잔해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멍한 눈으로 렌즈를 똑바로 응시할 때 관객은 소름 끼치는 리얼리티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카메라맨을 바라보는 듯한 실제 생존자의 무력한 시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독 믹 잭슨은 실제 핵전쟁 시뮬레이션 책자와 수많은 과학적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화면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카메라에 담길 때는 마치 통제불능의 상황을 우연히 찍은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결국 이런 촬영은 관객들에게 어떠한 카타르시스도 시각적 쾌감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건조하고 끔찍한 사실만을 상기할 뿐입니다. 영화가 이끌어 나가는 서사의 중심은 인물에서 사건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 화면은 일반 시민의 일상에 더욱 몰입하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쌓아 나가게 돼요. 루스와 지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 전에 조기 임신을 하고 결혼과 낙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고 하룻밤 보낼 여자를 만나고 키우던 앵무새를 예뻐하는 시시콜콜한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전복시킬 예고를 TV를 통해 펼쳐나가게 되는데 미국이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날리고 러시아는 전쟁 조짐을 강력하게 보이는 내용의 뉴스들이 전파를 타고 퍼지게 됩니다. 일상 속에 전쟁의 불안함이 침투하는 중인 것입니다. 결국 일상적인 문제들은 거대한 전쟁이라는 화바 안에 산화에 없던 것으로 치부되게 됩니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할 때나 완성된 필름을 추후 영상이나 스캐너로 돌릴 때는 초당 24프레임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름이 지나가는 통로를 게이트라고 하는데 필름 양옆에 구멍을 걸쇠가 잡고 찰나의 순간 동안 멈췄다가 끌어당기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35mm 필름은 판형이 커서 비교적 단단하게 고정되지만 16mm 필름은 워낙 작고 가벼워서 이 게이트 안에서 미세하게 좌우 위아래로 흔들리는 유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게이트 위브라고 부릅니다.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도 필름 자체가 안에서 미세하게 춤을 추니 화면이 위글링 되는 것입니다. 스레즈는 40만 파운드라는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저예산으로 제작된 TV 영화였습니다. 핵전쟁 이후에 어둡고 암울한 디스토피아, 실내, 야간 장면을 촬영해야 했는데 조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촬영을 감행하기 위해 민감한 고감도 필름을 많이 사용했고 ISO가 높을수록 입자감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칠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두운 화면에서 무너져 내릴 듯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겁니다. 이 작품은 애초에 1980년대 안방의 뚱뚱한 브라운관 TV로 보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따라서 4:3 비율의 TV 방송용 초창기 포맷을 가져오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이 작품을 블루레이나 4K로 고화질 디지털 마스터링을 하면서 숨겨져 있던 거친 필름 입자들이 다시 한번 칼같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거칠고 지저분한 화면 효과는 영화의 공포감과 리얼리티를 극대화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드라마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이자 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매개가 되곤 합니다. 스레지의 사운드는 관객들에게 인위적인 슬픔이나 공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음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날 것의 소리만으로 공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음악 대신 자리 잡은 앰비언트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바람소리, 가이거 개수기의 찌직거림, 먼지 구르는 소리 같은 공허한 환경음, 앰비언트 사운드들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관객들에게 더 큰 정서적 고립감과 공감을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것은 쇼크 이미지들과 묵음의 병치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간 시신, 방사능으로 문드러진 피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끝도 없이 열거하면서 시각적 충격이 관객들로 하여금 극에 치닫는 순간 영화는 시장 바닥 같던 소음과 노이즈마저 완전한 무음으로 처리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잔혹한 참상이 툭툭 화면에 나열될 때 감정이 마비된 것 같은 거대한 부조리와 마주하며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뛰어난 점은 나레이션이 자연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극중 TV나 라디오 속에서 뉴스를 전달하던 아나운서의 음성이 재앙이 심화될수록 점차 영화의 장벽을 깨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극중 인물들에게 정보를 주던 목소리는 어느새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 관객들 바로 옆에 앉아 사태를 해설하는 나레이션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외계의 관찰자가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 시선 덕분에 우리가 전황에 휩쓴 영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기이하고 섬뜩한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나레이션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며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비참한 화면 위에 얹히는 내곡한 목소리의 병치는 가상의 픽션이 아니라 곧 닥칠지도 모르는 다큐멘터리 리포트임을 관객의 귀에 똑똑히 박아넣게 됩니다. 보이고 있는 화면을 넘어 소리로도 이 영화가 얼마나 현실성을 강조하는지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퍼시픽,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작품들은 가장 격렬한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철저한 고증으로 디테일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이 작품들은 대개 자유를 수호한 진정한 미국의 영웅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영웅 심리를 돋보이게 만들며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이뤄낸 영광과 명예를 찬미하게 되는 결말을 띠게 됩니다. 물론 영화 내에 조명된 시신 그리고 고어 묘사는 엄청난 수준이고 팔 다리가 떨어지는 것은 웃음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맞이한 찬란한 승리 뒤에 전쟁으로 고통받은 민간인들의 비참한 참상은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그치게 됩니다. 설령 등장하더라도 극의 극적인 분위기를 심취시키기 위한 장치로 소비되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보셨다면 반드시 기시감이 드시기도 할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코맨시가 떠오르실 겁니다. 제 채널에서도 리뷰를 했었고 손에 꼽을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봤던 영화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커맨시가 전쟁의 화마에 휩쓸린 한 나약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스레즈는 지독히도 일반적인 시민의 눈을 따라가게 됩니다. 커맨시는 전쟁 한가운데서 손에 튀어나와 전쟁 한복판으로 관객들이 질질 끌고 다니며 주인공 플리오라의 심리 상태와 관객들의 심리를 동기화시키게 만듭니다. 카메라가 소년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해 들어갈 때 이 소년이 느끼고 있는 이명소리와 비명소리를 공유하며 간접적인 전쟁 PTSD를 온몸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PTSD를 심장에 각인시키는 영화라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지옥을 선사하게 됩니다. 스레즈는 패망한 일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겪은 소련을 제외하고 가장 발달된 국가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핵폭발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반적 패닉에 집중하며 다시는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을 절망을 목격시키는데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한 국가의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영화는 또 있습니다. 바로 파틴 하킨 감독의 2019년작 골든글러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패망 후 희망이 거세된 서독의 시리도록 차가운 사회적 공기와 시민들의 무력감을 혼카라는 기괴하고 파괴적인 살인마의 내면과 들끓는 오물같은 아파트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인물의 막장성을 통해 사회의 상흔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와 달리 스레즈는 전혀 비유적이지
격정적이지 않고 은유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트라우마를 잘 나타내는지, 얼마나 참상을 잘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고, 핵구름이 하늘을 가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핵겨울에 시각화는 이 영화가 가진 디스토피아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빛이 차단되어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추위와 어둠만이 지배하는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문명을 이룰 수 없는 환경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발전된 국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던 인류가 단 한 세대 만에 불을 피우고 기형아로 나오며 언어를 잃어버린 야생 동물로 전락하는 과정은 멸망 상태의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똑똑히 목격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으로 만들어졌기에 거대한 블록버스터급 핵폭발이나 거대한 참상들을 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공포와 참혹감을 표현했어요. 영화의 사전적 한계가 사실상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어디에서도 소련군의 군화나 방사능을 뿜어대는 적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텍스트 자막만으로 그 존재들을 대신할 뿐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괴물의 정체를 끝까지 보내주지 않을 때 공포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쓰레지 역시 주적을 철저히 감춤으로 그 존재를 거대한 자연재해나 절대적인 신의 심판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로 다크 서티, 덩케르크, 조스, 클로버필드 이런 영화들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소련군이 있다면 저항의 희망이라도 품겠지만 적이 보이지 않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의 실체는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빛, 핵폭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가루, 낙진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영화 중반을 넘어서면 뉴스는 더 이상 세계 정세를 전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내리는 합법적인 사형 선고 공문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집 밖으로 내놓지 마십시오. 방사능 낙진이 올 예정이니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수습되지 못한 시신 1000만에서 2000만 구. 중국에는 방송국 시스템마저 마비되어 삐 소리가 나는 화면과 대피 요령 자막만 반복되게 됩니다. 대중을 안심시켜야 할 미디어가 도리어 공포를 배달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알려는 것을 검은 화면에 웅장한 효과음도 없이 타자기로 쳐내려가는 듯한 건조한 텍스트 카드를 던지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 텍스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가 국민을 구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지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매뉴얼로 변질되고 톤은 냉소적으로 변하게 돼요. 시체를 화장하기 위해 연료를 쓰지 마시오. 핵탄두 접근 중. 수백만 명이 죽는 것보다 가족의 시체를 화장하기 위해 연료를 쓰지 말라는 단 몇 줄의 텍스트가 관객들의 머릿속에 남겨진 자들이 치러야 할 야만적 지옥을 훨씬 더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강제합니다. 때로는 장황한 장면들보다 성의 없이 객관적 진실만을 담은 텍스트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진짜 미래에 닥칠 만한 생생한 타임라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쓰레지에서는 관객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재난 영화라면 거대한 폭발 이후 무너진 도시의 전경을 와이드샷으로 비춰주며 스펙타클을 제공하지만 이 영화는 카메라를 철저히 인물들의 코앞에 밀착시키게 됩니다. 계단 및 좁은 틈새, 매연과 어둠으로 가득 찬 지하 벙커 속에서 카메라는 인물들의 클로즈업과 미들샷으로만 화면을 꽉꽉 채웁니다. 강제로 그 좁은 공간에 갇혀 땀과 우물에 절어 실시간으로 붕괴해가는 정신상태와 썩어가는 몸 상태를 마주해야 합니다. 심지어 영화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와이드샷은 결코 시원함을 주지 않습니다. 통제불능의 시위대, 배급을 받기 위해 끝없이 줄 서 있는 무력한 군중의 모습을 비출 때만 앵글이 넓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숨쉴 공간은 없으며 오직 붕괴한 사회에 거대한 비극만이 존재한다는 냉소적 메시지를 던질 때만 와이드샷을 허용하는 잔인한 연출을 보이는 것입니다. 폭발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마주하는 외부 세계는 그 자체로 악몽입니다. 방사능 수치가 안정되지 않은 황무지에는 온갖 잿가루와 검은 낙증만이 가득하고 이빨만 하얗게 드러난 채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는 루스의 시선과 동기화되게 되는데 거친 노이즈와 블러 효과가 강하게 더딥혀지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이기에 제발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 있기를, 환상이 있기를 바라는 루스의 우울하고 침체적인 심리 상태를 카메라 렌즈의 왜곡을 통해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루스는 수많은 시체를 넘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죽어 박제처럼 변해버린 아이를 안고 아기를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섰게 되자 뇌가 스스로 정신을 놓아버리고 자신만의 안전한 환상으로 도망쳐버린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카메라를 빤히 응시하는 그 초점 없는 눈빛은 관객에게 너라면 네
현실을 제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 듯한 서늘한 충격을 남깁니다. 촬영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카메라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영국에서 이름 모를 아이들은 폐허가 된 강당에 모여 앉아 TV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언어의 붕괴와 정규 교육이 박살나 일어나는 물리적 현장 그 자체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전쟁 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벽하게 기능하던 시절의 교육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화면 속 세상은 완전히 다른 행성의 이야기, 즉 비현실일 겁니다. 화면 속 색감과 친절한 나레이션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가혹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에 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배움의 호기심이 아닌 그저 멍하니 시간을 견뎌내는 지독한 우울과 권태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뒤에서 참관하고 있는 노파가 어찌나 이 내용을 자주 봤던지 무의식적으로 비디오 나레이션을 혼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파가 기계적으로 웅얼거리는 영어 문장들은 정작 이 눈앞의 아이들에게는 단 한 조각도 전수되지 못합니다. 문명을 기억하는 노인과 문명을 모르는 아이들 사이의 단절은 찬란했던 인류의 유산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노파의 입술 끝에서 유령처럼 맴돌다 사라질 것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나는 전설이다의 윌 스미스가 반복되는 고립감에 집에 틀어박혀 슈렉을 달달 외우듯이 보고 이든과 젊은 여성 안나가 집에 와서 슈렉을 틀어보고 있자 뒤로와 캐릭터들의 대사를 달달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 루스의 딸 제이는 완전히 뒤틀려버린 영어를 쓰게 되었고 베이비를 바비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부재되니 제대로 된 산업이 발달하기 만무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는 거대한 세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불안, 절망, 우울의 타임라인이에요. 영화 초반에는 조기 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한 루스와 지미 커플을 조명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전황이 드리우는 가운데 어떻게 가족을 꾸려나갈지 걱정 반, 기대 반의 감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핵폭발이 일어나고서 톤이 크게 어긋나게 되는데 일부 폭풍 전야의 불안입니다. 막연한 낙관 뒤에 숨은 서늘한 공포가 점점 드리우고 있는 장입니다. 결혼, 임신, 새집 장만 같은 개인적인 고민에 카메라가 오래 머물게 돼요. 관객들은 느린 호흡을 따라가며 인물들의 감정 상태와 완전히 동기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주적의 위협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어요.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인물들은 일상적 낙관주의와 진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관객들의 예감이 충돌하게 되면서 스크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터질 듯한 불안이 팽팽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정부 상태, 아나키, 절망입니다. 인물 서사의 완전한 붕괴와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 푸티지의 나열입니다. 핵탄두가 떨어지는 순간 일부에서 쌓아올린 인물 중심의 이야기는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주인공 버프 같은 극적 장치는 완전히 거세되고 카메라는 영국 전역의 무질서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누르는 종군 기자의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탄 시체, 방사능 고통, 굶주림에 눈이 멀어 서로를 죽이는 약탈의 현장. 국가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비추게 되고 관객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는 절대적인 절망을 체감시키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자리에 채운 것은 오직 날것의 지옥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우울입니다. 인류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퇴화하게 됐고 지성의 소멸과 다큐멘터리적인 기록만이 이 종반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조차 마비된 영원한 우울과 무력감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복구는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지 않는 핵겨울 속에서 남겨진 아이들은 뒤틀린 언어를 쓰게 되고 다 부서진 강당에서 과거의 비디오를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슬퍼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 즉 모든 문명과 지성, 인간성이 영구히 박살난 상태의 삶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원시 상태로 돌아갔음을 선고하는 잔인한 마침표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명의 커다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의 존재입니다. 임산부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체르노빌에서 소방관으로서 산화한 이그나텐코의 아내 루드밀라가 임신한 아이는 루드밀라가 받았어야 했을 방사능 피폭을 온전히 엄마 대신해서 받아내고 사망의 유산을 당하는 것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영화 역사에서 임산부와 아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내 피어나는 인류의 희망이자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성역화된 지점입니다. 이 설정 자체는 관객들을 때로는 감동과 전율을 가지게 만들고 때로는 지나친 심파적인 설정으로 화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말이죠. 스레즈는 그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성역을 가장 파괴적인 주제를 던지기 위한 제물로 삼게 돼요. 이 영화는 중반부를 넘으며 두 명의 임산부를 중심인물로 내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모녀 관계입니다. 첫 번째 임산부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아이를 가졌던 엄마 루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삭이 되었을 때 세상은 핵전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낙진이 가득한 지옥 속에서 치러지는 출산은 또 다른 완전한 비극이 됩니다.
루스는 핵폭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정신이 붕괴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내밀 때도 그것을 거부하며 오열하게 되고 자신의 아기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 낙태를 거부하며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 초반의 모습은 원망과 죄책감으로 번져나갑니다. 사회적 기반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개박살났고 따뜻한 병원도 의사도 마취제도 없습니다. 영화는 관객이 은연중에 품었던 그래도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희망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비웃듯이 루스가 처참한 폐허 속에서 홀로 비명을 지르며 야만적으로 출산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겨우 살아남은 핏덩이는 자라나 두 번째 임산부가 됩니다. 바로 루스의 딸 제인입니다. 문명과 도덕, 교육이 완전히 증발한 전후의 세상에서 자란 제인의 임신은 로맨스가 배제됩니다. 그저 황량한 들판 위에서 생존을 위해 벌어진 우발적이고 동물적인 관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이야기겠죠. 보호받아야 할 두 모녀 임산부를 끝없는 공경과 절망으로 밀어넣으며 인류라는 종이 어떻게 원시시대로 퇴화하는지 냉혹하게 증명합니다. 세대를 이어 제인은 결국 출산을 끝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축복받은 새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은 오직 제인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자궁 속에서 길러진 것이 방사능과 낙진으로 인해 인간의 형태조차 갖지 못한 핏덩어리에 기형하라는 사실을 목격한 순간 제인은 경악과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과 함께 화면이 뚝 멈추며 충격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스레지가 이토록 집요하게 임산부라는 성역을 파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상적인 위로나 헛된 희망 따위 완전히 배제한 채 관객의 멱살을 잡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핵전쟁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류의 도덕도 성역도 정확히 이렇게 끝장날 것이다.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비공식적으로 이 영화는 공영방송국에서 금지당했습니다. 당시 평론가들의 반응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평론가 크레치먼은 핵무기 문제를 놓고 국민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이지만 오히려 행동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아닐까. 타임지의 평론가 피터 에크로이드는 스레지의 목적이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물론 두 목적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었다. 썬데이 타임즈의 션 프렌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훨씬 더 큰 불안을 안게 되었다. 답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세상은 1984년 이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스레지는 그 끔찍함을 여전히 잃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핵전쟁이라는 개념을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문명의 붕괴를 체험시키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무서운 영화가 아닌 가장 무서운 가능성으로 남겼다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난 지금 핵전쟁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미비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 미치광이 정부를 생각하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스레즈, 신라친, 거대한 사회 시스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족, 사랑, 유대감, 도덕이라는 정신적인 신라도 포함되게 됩니다. 재앙이 닥치고 끈끈해 보였던 주인공들의 가족과 이웃들은 재앙이 닥치고 생존 압박이 극에 달하자 서로를 외면하고 밥그릇을 훔치며 철저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인간성이라는 마지막 신랑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결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거미줄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집이지만 가위질 한 번에 흔적도 없이 해체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제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에 저도 모르게 지금 목요일 오전이거든요.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새벽 동안 이런 생각들 엄청 많이 하고 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밤에 핵전쟁의 화마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온몸에 땀을 쫙 적신 상태로 그렇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는, 올라와 있는 심박수 그대로 영상을 좀 촬영해봐야겠다, 더 몰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샤워하고 머리 좀 만지고 그리고 바로 여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유명한 반전 영화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물론 커맨시라는 영화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극장에 내걸렸던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공영방송국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TV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때 시끌벅적하게 토론이 오고 갔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져 갔던 것 같습니다. 우울함이라거나 참혹함을 표현하는 영화들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복구하는 영화들은 거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후에 복구하는 과정이라든가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는 반전 영화들과 다르게 완전한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리는 것을 결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직접 봤을 때의 내상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엄청 심각하실 거예요. 하나 덧붙여서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아이를 안아보고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에서 툭 끊기는 이 결말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영화의 충격적인 결말을 보게 되면서 당시 시청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한글 자동 자막을 켜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진지한 톤으로 이 영상의 마무리를 지어보고 있는데 이번 영상도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이었습니다.